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에 사는 33세 미혼녀입니다. 미혼인 제가 이런 사연을 쓰고 있을 줄이야.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겐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 있었고, 현재는 헤어졌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사가 다 제 뜻대로 안 되는 건 알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식을 올리기 전에 예비 신랑의 실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마음고생한 만큼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어느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독서 모임이었죠.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 차 한잔 나누면서 감상을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대학 때부터 꾸준히 활동해온 꽤 오래된 멤버였어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만남 시간과 토론 주제를 올리면 각자 관련된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예 책 한 권을 정해놓고 공지하면 각자 참여가 가능한 시간에 가는 형식이었죠. 그래서 활동할 때 마음에 부담이 없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나가도 되고, 또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을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고 싶을 때 나가면 굉장히 즐거웠어요. 제가 참여하고 싶을 때만 참여하면 되기에 대학 때는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공부하면서도 늘 나갔었고,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틈틈이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긍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린 날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 모이는데 그날은 10명이 넘게 모이게 되었고 발언 시간의 문제로 둘로 쪼개 대화하기로 하였죠. 예비 신랑과는 같은 조가 되었고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눈이 많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도 저를 빤히 바라봤지만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냥 시선을 대기 어려웠어요. 미소를 지을 때면 반달이 되는 눈, 입가에 들어가는 보조개, 뽀얀 피부, 적당히 긴 머리, 하얀 셔츠, 검정 바지에 구두, 뒤로 맨 백팩까지 완벽한 훈남이었어요. 그간 모임에서 만나기 힘든 외모였어요. 그가 입을 뗀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목소리도 정말 좋았거든요. 낮은 중저음에 왠지 신뢰가 가는 그런 목소리 말입니다. 그는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의 힘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줄도 알아야 하겠죠. 거기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스스로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게 긍정의 힘 아닐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발표 내용이 가슴이 와닿았어요. 저는 실용음악 작곡가를 나왔어요. 지금도 실용음악학원 2곳에서 입시생을 대상으로 레슨을 하며 제 전공을 살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원했던 활동 영역은 아니었어요. 제가 작곡한 곡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어릴 때부터 정말 음악이 하고 싶었고 오래 하고 싶었어요. 학교 음악 시간에도 학원에 다니면서도 늘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기 시험에서 그렇게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고 간절한 일인데 왜 그리 안 풀리던지요. 그래서 입시 준비만 3년을 했어요. 삼수를 한 것이지요. 제가 수험 생활한다고 까먹은 돈이 많으니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관련 일을 많이 했어요. 선배들이 차린 학원에 가서 소위 말하는 새끼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거든요. 서울로 상경해 음악 활동을 펼쳐보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작아지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이렇게 쭉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게 된 겁니다. 가르치는 거야 정말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지만 가끔은 작곡가인 나는 어디에 있을까 상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은 그러려니 하지만 이런 생각이 더 부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예비 신랑의 그 발표를 듣게 된 것이었죠. 제 마음을 다시 세우고 일으킬 힘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발표하려던 내용도 잊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민망해하며 눈물을 훔치는 저를 보고 다들 요즘 힘든 일이 있냐며 달래주는 가운데 말없이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예비 신랑이 보였어요. 다 이해한다는 듯 두 눈을 꼭 감았다 뜨는데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뭐랄까, 엄청난 공감이 보내는 힘 같았달까요? 요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산다고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는데 저를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웠고 그렇게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서로 호감이 생겼고 서로를 존중하며 예쁜 연애를 했어요. 지금은 비록 헤어졌지만 다시 떠올려 보면 저희는 참 잘 어울리고 온 세상이 방울방울 아름답다고 느끼며 사랑했어요. 연애하면서 이 남자는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싶었어요. 직업도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술이나 담배, 친구 문제로 속썩이는 일도 없고 편신도 없는 데다가 기타 치는 모습은 또 얼마나 멋있었는데요. 아유, 어쩜 이래? 부모님께서 당신 모습만 봐도 배부르시겠어. 이렇게 감정 표현을 따뜻하게 하는 아들이라면 주위의 자랑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러려나? 아마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이 정도면 진짜 잘 큰 거 맞지? 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나 2살 때. 두 분이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시다가 아버지 군대 다녀오시고 대학원 진학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셨대.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지고 임신도 곧바로 되고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하시는 동안 우리 아버지는 가장이 되신 거지. 그리고 아버지 졸업하실 무렵인가? 어머니가 나 2돌 막 지나서 택시 타고 아버지 만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너무 어릴 때 일이라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큰 사고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대.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커서 기사 찾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지 뭐. 아버지 아래로 고모가 한 분 계신데 어릴 땐 거의 고모가 날 돌봐주셨어. 어머니는 이 사람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어린 아들과 택시를 타고 신학공부차 대학원에 다니던 아버지를 만나러 가다가 덤프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어머니는 2살 된 아들을 꼭 끌어안고 계셨다고 해요. 기사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고 갓 2돌이 지난 아들만 살아남은 것이죠. 엄마를 잃은 가여운 아들과 아버지는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았고 고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대요. 덤덤하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서 괜히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엄마의 부재가 얼마나 컸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저희 할머니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라면 나의 배우자, 내 아이의 아버지로 충분하다. 아니,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려면 그 사람의 부모님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시아버지의 선함과 인품, 베푸는 모습에 결혼 생각을 굳혔더랬죠. 시골 교회의 목사였던 아버님은 봉사와 나눔이 일상이었어요. 그걸 보고 자란 예비 신랑도 항상 베풀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고 저도 아주 가끔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봉사 분야도 다양했어요. 고아원 아이들과 소풍, 유기견 보호소, 청소 및 사료 나르기, 중증 장애인 목욕과 산책, 시골 벽화 그리기, 노숙자 식사 챙기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어릴 때부터 습관화된 것들이었어요. 한 달에 2, 3회 정도로 저와의 데이트를 방해할 정도의 활동은 아니었기에 저는 그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결정한 제가 기특한데요. 결혼 축의금도 어디에 기부할지 고민해보자는 예비신랑 한마디에 저는 서운함은커녕 여태 모르던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딘 기분이었어요. 이미 그의 사상과 마인드에 저도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신랑과 함께 내려간 시골 고아원에서 아버님을 뵙게 되었어요. 저는 예비신랑을 따라 세 번째 나선 것이었고 당연히 아버님이 계신 교회에서 가까운 고아원이라 와 계실 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엄청 긴장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선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저는 교회는 나가는지 안 다닌다면 왜 안 나가는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면 개종할 생각은 없는지 무교인 저에게 강경한 목소리로 내 아들 만날 거라면 나의 며느리가 될 거라면 당장 교회부터 나가라고 호통치는 시아버님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인자한 웃음 때문에 생긴 깊은 주름마저 멋진 분이었어요. 이런 말이 어른께 맞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곱게 늙은 얼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제 걱정을 꿰뚫어 봤단 듯 편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봉사활동 다녀보니 어때요? 주위에 베풀면 내가 더 채워지는 법이지. 당장은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그렇게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도 결국 나에게 다 돌아와요. 목사로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나랑 제일 친한 친구들 직업이 뭔 줄 알아요? 하나는 스님이고 또 하나는 신부님이야. 좋은 일 하려고 얻은 직업일 뿐입니다. 내가 곧 며느리 보게 생겼다니까 친구들이 나더러 퍼줄 줄만 아는 능력 없는 시아버지라고 하던데. 아버님께서는 허허 웃으며 농담을 건네시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셨습니다. 나는 종교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염려 말아요. 우리 규민이하고 같은 종교가 아니어도 좋고 훗날 같은 종교가 돼도 좋고 그런 거죠. 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 직업 얘기에 부담 느꼈다면 그러지 마라. 절대. 이건 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규민이의 신앙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다고 들었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니 그걸로 충분하네요. 예,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바로 교회부터 나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 모두 무교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따라 교회나 성당에 몇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러가는 마음으로 가본 것이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종교에는 별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규민 씨 만나고 규민 씨의 마음이 따스한 건 종교의 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마음 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말로만이라도 참 고맙네. 그날 이후 저와 아버님은 제가 인생 상담을 청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시아버님 말씀에는 모든 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전화로 제 고민을 말씀드렸었어요. 아버님, 저 정말 꼬였나 봐요. 같이 음악 공부한 동기 녀석이 서울에서 엄청 유명한 대형 기획사의 소속 작곡가가 됐대요. 제가 걔보다 공부도 잘했었는데 늘 평점도 좋았고요. 음악이라는 게 특히 작곡이라는 건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고 듣는 거라지만 저도 서울 갈 걸 그랬나 봐요. 아버님 축하해주면 되는데 저 왜 그게 안 되죠?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요.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이거라. 얼마든지 질투하거라. 그건 잘못된 감정이 아니야. 죄책감 같은 거 느낄 필요 없어. 억지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단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이 이렇구나 하고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거라.
당장은 그 친구한테 시기 질투도 느끼고, 또 왜 나는 뒤처졌는지 생각하며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너 아직 젊지 않니?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승승장구할 거란 보장도 없는 거야. 이 길고 긴 인생에서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정해줄 수 없는 법이고, 그 친구가 서울 가서 대형 기획사에 들어갔다고 성공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니? 그런 고향에 남아있는 넌 실패한 것이고, 절대 그렇지 않잖니? 유선아, 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티칭 실력을 타고났어. 그게 너의 장점이란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참 어려운 법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은 그거 결코 쉽지 않단다. 그 친구는 당장 유행하는 노래를 만드는 능력이 좋은 것이겠지. 네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길 바란다. 아마 되돌아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 거야. 그건 널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나도 알겠더라. 고생했다. 오늘의 시기 질투쟁이 최유선은 내일도 힘차게 하루를 살 테지. 그리고 또 다 지나갈 거야. 오늘 혹시 자기 전에 눈물이 나거든 펑펑 울고 흘려버리렴. 나의 예쁜 딸내미야. 그날 저는 제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저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제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을 정리하였어요. 성인이 되었고 제 앞가림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저는 철부지 어린애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족한 아이요. 아버님의 위로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힘을 알아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결혼 날짜를 잡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늘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며 동네 의원에서 소화제만 처방받아 드셨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정밀 검사를 제안했거든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췌장암이셨어요. 이미 암덩어리가 너무 커져버린 시점에 발견한 것이라 의사 선생님이 말한 3개월 시한부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2달 만에 어머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예비 신랑도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 뒤로 예비 신랑은 아버님 뜻을 이어 교회 봉사 모임을 직접 만들었어요. 종교를 떠나 저도 같이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교인끼리 함께 하겠다며 목사님 아들로 살아왔던 힘들었던 얘기를 꺼내더군요. 나 친구 없잖아. 나랑 싸우면 지옥 간다고 그랬거든. 어린 날부터 사람들의 수많은 편견에 많이 시달린 모양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듯 했어요. 저까지 잃고 싶지 않단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마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의 봉사활동을 묵묵히 응원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데이트 중 제 눈치를 보면서 통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교인들과 통화하는데 일부러 제가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지는 1년으로 계산해보니 공간 대여료가 가장 낭비인 것 같다. 한번 만나면 오랜 시간 같이 모여 기도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허락해주며 모임 활동을 지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혼집 얻을 비용을 쪼개 오피스텔을 하나 얻자고 했어요. 예비 신랑이 집값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되어 있었기에 제가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했죠. 사실 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좋은 일에 잘 쓰자고 생각했어요. 예비 신랑은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 이어나갈 수 있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한 후 예비 신랑은 그곳에 자주 들렀어요. 그즘 한창 결혼 준비로 바빠진 저는 수시로 알람을 확인하며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눈만 뜨면 청첩장, 드레스, 사진, 예식장, 답례품 결정할 게 산더미였거든요. 바쁜 제 모습에 예비 신랑은 눈치가 보였는지 신혼집만큼은 본인이 꼼꼼히 잘 보겠다면서 모임 공간이 있던 동네에서 보자고 했어요.
집과 모임 공간이 멀면 힘들 것 같다기에 동의했죠. 그리고 그 동네에 다행히 사진으로 볼 때부터 구조가 마음에 든 집이 있었어요. 비록 옛집이어도 신축으로 나온 집이다 보니 훨씬 구조가 시원했거든요. 전화로 이야기할 때부터 얘기가 유독 잘 통했던 중개사는 주인 아주머니와도 잘한다며 좋은 분이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계약하려고 부동산에 들렀을 때였어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연세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마치 정겨운 이모처럼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계약을 하게 되면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신경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점검차 먼저 집으로 올라가 계시겠다고 했고, 중개사 아저씨는 저희 예비 신랑이 오거든 같이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하고 뒤늦게 부동산에 들어온 예비 신랑을 본 순간 중개사 아저씨 얼굴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금방까지 동네 설명까지 친절하게 하던 분이 말을 싹 자르고 자리를 박차고 휙 일어나 버리니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슨 연유인지도 모른 채 예비 신랑 손을 잡고 같이 집을 찾아갔어요. 잔뜩 긴장하고 문을 연 순간 따가운 무언가가 온몸에 쏟아졌어요.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우리를 꼭 범죄자 보듯 하며 막무가내로 소금을 뿌리고 있었어요. 나가, 어디 감히 얼굴을 들고 다녀. 이 동네 얼씬도 하지 마. 얼마나 소금을 세게 뿌려댔는지 저는 그게 유리 파편인 줄 알았어요. 굵은 소금이 온몸으로 날아들었고 저는 들고 있던 가방까지 손에서 놓치며 얼굴을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무슨 오해가 있다고 집을 보러 온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끝까지 할 말은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의 막무가내 행동에도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절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예비 신랑 손을 뿌리치며 필사적으로 주인집을 향해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이 제 옷까지 잡아당기면서 절 붙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도 없다며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면서요. 마치 기도문을 외우듯 저에게 차분히 설득하는데 끝내 걸음을 멈췄어요. 왜 이래? 얘기는 하고 가야지. 이거나 나 정말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금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당신은 화도 안 나? 이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야? 참나. 우리를 언제 봤다고 이래? 당신은 궁금하지도 않아? 나는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자기야, 진정해요. 심호흡하고. 나도 당황스럽죠. 그래도 우리 흥분 가라앉히고 얘기하자. 저런 사람들 상대해봐야 우리만 속상해. 우리가 집을 다른 곳에 알아보면 될 일이에요. 우리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만난 건 하나님이 도운 거야. 하마터면 이상한 이웃을 만날 뻔했잖아. 지금 바로 알아서 다행인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선 오늘은 돌아가요. 저희는 차에 돌아와 한참 동안 어안이 벙벙해진 채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쫓겨났는지 가방을 놓고 온 걸 뒤늦게 알았죠. 어머, 내 가방. 아까 소금 맞다가 문 앞에 떨어뜨렸어. 지금 가볼까? 지금은 그쪽도 아까랑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내일 주말이니까 다시 오는 게 어때요? 나 모임가 있는 동안 잠깐 들러요. 가방에 중요한 물건 있었어요? 아니요, 핸드폰도 카드도 다 옷주머니에 있어서 가방엔 화장품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장 갔다간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일단 진정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 보기로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두고 나온 가방을 찾으러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오늘은 또 뭐가 날라올까 싶어 대문을 놓고 한 뒤에 멀찍이 서 있었어요. 전날 말한 대로 그는 모임에 가느라 저 혼자 찾아갔어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어제와 다른 사람처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거실에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중개사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저는 가방만 갖고 가면 되니 중개사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제 손을 꽉 잡으며 꼭 듣고 가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휴, 어제 미안했어요. 어서 와요. 가방은 여기. 혹시 오늘은 혼자 왔어요? 둘이 오면 어쩌나 했는데 잘 됐네. 아가씨, 내가 얘기할 게 있는데 시간 좀 있어요? 아가씨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듣고 갔으면 해요. 부동산 아저씨도 오라고 할게요. 주인 아주머니의 전화를 받고 쏜살같이 달려온 중개사분은 지갑에서 꾸깃꾸깃한 전단을 꺼냈습니다. 광고가 실린 앞면을 뒤집으니 하얀 뒷면이 나왔는데 거기엔 살려주세요. 저를 가뒀습니다. 0719라는 글이 쓰여 있었어요. 사인펜으로 쓴 것 같았는데 누가 봐도 다급하게 쓴 듯 날려 쓴 글씨체였어요. 이게 뭔데요? 그 자식이 틀림없어. 우리 옆 부동산에서 그 새끼한테 오피스텔 얻어줬거든. 그날 매물 보여주러 갔다가 발밑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안에 사람을 가둬놨더라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요. 당신 예비신랑 제정신 아니야. 잠깐만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예비신랑이 어떤 사람을 가뒀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이봐요 아가씨. 내가 똑똑하게 기억해요. 여기 부동산이 3개가 붙어 있잖아. 경쟁업체라고 해도 다들 여기서 20년씩 산 이웃이기 때문에 수시로 옆가게에 들락날락해요. 요즘 여기 앞에 있던 공장이 이전한 뒤로 이 근방 오피스텔 매물은 쏟아지는데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오피스텔 찾은 사람이 온 거지. 나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옆집에 들어갔다 오피스텔 문의하러 왔다는 젊은 남자가 앉아있길래 옆 사장한테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네 하고 둘이 상담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707호였어. 사장하고 그 남자하고 럭키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내가 피식 웃은 기억도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이었나? 달력에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해요. 내가 내려가서 보여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즘 오피스텔 문의가 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던 매물은 707호 옆에 8호였어. 8호는 세입자도 이미 나간 상태로 빈집이었다고. 내가 키를 갖고 있던 차라 집 보러 온 사람하고 곧장 올라갔죠. 그런데 7호 대문 아래로 이런 종이가 나오는 거야. 너무 놀라서 대문을 두드렸는데 그 세탁실에 있는 작은 창문 틈으로 밖에 남자가 없느냐며 제발 꺼내달라고 울먹이잖아요. 내가 아무도 없으니 나오라고 했더니 그 문이 밖에서만 열린다는 거야. 안에서는 못 여는 도어락도 있나 싶더라고. 여튼 비밀번호는 0719라고 알려줘서 눌렀더니 문이 덜컥 열려. 그리고 여자가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아저씨도 위험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는 거야. 막 내가 잡을 새도 없었어요. 그 여자 말이 걸려서 내가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이 종이만 붙들고 있었지. 그날 내가 계약도 못하고 그 일이 있는 후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일에 집중도 안 되던 차였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예비신랑이라면서 데려온 남자가 그 707호 계약했던 남자인 거야. 표정 관리가 될 리가 없었지. 중개사는 그 여자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산송장 같았다면서 살겠다고 뛰어가는 모습에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며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보관을 해뒀다고 했어요. 저는 그 중개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종이를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는데 중개사 사장님은 그놈을 꼭 잡아야 하는데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증거를 함부로 줄 수 없다며 부동산에 내려와 복사본을 주시더군요. 저는 그거라도 들고 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와 중개사 사장님은 저에게 그놈과 한패거리는 아닌 것 같으니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복사본 종이를 한참이나 들여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어찌나 땀이 나던지 종이가 다 젖을 정도였어요. 0719, 0719. 별 의미 없이 읊조리다가 저는 머리를 한 대 두드려 맞은 것 같았어요. 7월 19일 바로 시아버님의 기일이었거든요. 설마 그럴 일 없다. 남편과 닮은 사람의 이야기일 거다 생각하던 저는 아버지 기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해뒀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예비신랑이 범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신랑의 선한 얼굴 뒤에 숨은 악마 그림자를 찾아내기 위해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같이 식은땀을 흘려가며 버텼어요. 전 불안했을 때마다 이름 모를 여자가 쓴 그 종이를 붙들고서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이제 안전해요. 부디 일상을 찾았길 바라요. 하고 읊조렸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난생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요. 그로부터 얼마 후 예비신랑은 뜸하던 모임 장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신호는 그곳에 또 누군가가 잡혀있던 신호였어요. 저는 슬며시 예비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요즘 기도 모임은 어때요? 잘 되어가? 요즘 자기 모임에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다들 바쁜 건가 궁금하네? 그건 갑자기 왜요? 그거 다시 나가야지. 나 어제도 다녀왔는데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어젠 내가 야근하느라 정신이 없었네.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운영 힘들지는 않고요. 결혼 준비하랴 일하랴 모임들 보랴 당신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 내가 특별히 운영할 건 없어요. 모임만 조성되면 당신이 결혼 준비 혼자 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내가 교인들 챙긴다고 너무 신경 못 썼어요. 미안해요. 더 참여하도록 할게. 뭐 결정할 때 힘든 것 있으면 이야기해줘. 예비신랑과 대화를 할 때면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좋았어요. 대화 내용만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단지 제가 그의 실체를 알고 있기에 저는 계속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 보여줬던 친절한 모습은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일까 싶었어요. 제 마음가짐으로는 이미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은 엎어진 상태였죠. 제가 어떻게 이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까? 저에게도 꿍꿍이가 있어서 결혼하자고 한 것인지 그저 가볍게 이용당한 것인지 까딱하다가 저도 감금당하는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진짜 모습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종이는 복사본이긴 합니다만 원본도 구할 수 있고요.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도어락 같아요. 그 집 비밀번호가 그 사람 아버지의 기일 날짜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여자를 가둬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동안 모임이 없다고 하더니 최근에 다시 나가고 있어요. 내일도 기도 모임에 간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검거하려면 그 시간에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비신랑이 오피스텔에 도착하기 30분 전쯤 건물 앞에서 경찰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부탁한 대로 사복을 입고 등장하셨어요. 직접 악마의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자 저는 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악마놈은 방 안에 성경책 달랑 던져놓고 사람들을 가둬둔 상태였어요. 어둡고 추운 바닥에 몸을 누일 이불 한 장 없고 먹을 것조차 제대로 있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더 끔찍한 건 세상 모르고 대자로 누워 자던 태평한 그놈이었어요. 모두가 황당하기 그지없는 광경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차마 저는 문 쪽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어요. 밖에서 사람 기척이 나자 힘겹게 몸을 움직이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과 달리 너무나도 편안히 자는 그 얼굴을 보니 화가 나서 저는 그 사람 얼굴 위로 성경책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그놈은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더니 아버님까지 팔더라고요. 야, 이규민 일어나. 이 자식아, 당신 뭐야?
누구야? 진짜 당신 모습이 뭐냐고. 아, 뭐야? 당신들, 설명 좀 들어보세요. 목사 아들이에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교육 좀 한 겁니다. 우린 건전하게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임이에요. 제가 증거도 보여드릴게요. 착하게 산 사람 이렇게 몰아가시면 후회해요, 당신들? 그는 선량한 사람을 오해하고는 잡으러 왔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자기야, 내 얘기 들어봐요. 글쎄 난 이 사람들 여기 두려던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활동 중인 봉사 모임에 가려면 교리 공부를 더 해야 하니까. 다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활동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보면 알 거예요. 내 몸을 절제하고 욕구를 참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거 기억 안 나? 기억해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기도란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나를 조절하면서 하는 거라고. 이분들은 단지 그 훈련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나는 모임장으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였다고요. 당신이 경찰들을 부른 거라면 난 정말 실망스럽네. 내가 하는 모임 묵묵하게 지켜봐 주겠다고 해놓고선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자기 정말 천벌 받아요?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한지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단순한 봉사 모임, 기도 모임으로 생각할 사람은 없었죠. 피해자 2명까지 현장에서 제대로 본 마당에 그 인간이 종교의 힘을 빌린 아들이라고 한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경찰분들은 힘없이 쓰러질 듯한 그 남자와 여자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보냈고 결국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독교 모임을 빙자한 사람을 못 나가게 막아놓은 죄로 형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을 가둔 거 외에 다른 혐의는 없었기에 형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짓을 벌였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저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에 대한 마음조차 어떤 마음이었는지 듣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에게 묻진 못했습니다. 진심이어도 놀랍고 거짓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 결혼은 그리고 완벽하다 느끼던 배우자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이 일을 쓰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바로 돌아가신 아버님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하나 때문에 평생을 믿음으로 산 아버님을 모욕하는 건 아닐까 속상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놈은 종교를 떠나 악마가 된 돌연변이었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쩌면 예비 신랑쯤으로 정리한 것이 아버님의 도움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모든 게 정리되고 난 얼마 전 제 꿈에 나와 절 보고 웃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꿈속에서 아버님은 입을 떼지 않으셨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젠 안 울지? 걱정 말거라. 이젠 다 괜찮아질 거야. 나의 예쁜 딸내미. 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활동하시던 교회 앞에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 있는 벤치에서 아버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딱 그곳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다독여 주시는데 너무 생생해서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잠에서 일어나 보니 베개가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께 결혼이 좀 연기될 것 같다고만 하고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많이 놀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이 꿈에 나와주신 후에는 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 2분 모두 미친놈에게 시집 보낼 뻔했다며 놀라셨지만 이렇게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냐고 한편으론 안도하셨어요.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정신상담도 편하게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래 배우자로서 만나던 사람과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마음이 온전하지도 않더라고요. 몇 번 나가진 않았지만 다시 사람과의 관계, 신뢰 회복,
제 자신의 자존감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용서라는 주제로 상담을 나누었는데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학습 능률도 좋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결과가 있대요. 용서의 방법은 상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 또한 잘못이 없는지 신뢰를 범하진 않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반성한 후 내가 그를 용서한다 라고 스스로 약속하는 거래요. 쉽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그를 용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요즘 밤이 되면 잠들기 전에 창밖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혼자 조용히 기도를 올려요. 신을 믿게 된 것은 아니고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해주셨던 그 마음이 생각나서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지, 아니, 저의 인생 멘토님에게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곳에서 부디 평안히 잘 지내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놈도 세상에 다시 나오거든 부디 인간답게 살도록 살펴봐 주시라고 덧붙여봐요. 한때는 제가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그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합니다. 아마 다 듣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만 편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씩씩하고 꿋꿋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거든 부디 용서하시고 꼭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받기 전에 나로 돌아가기 위한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한층 성숙한 제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실 거라 믿으며 오늘도 저는 힘차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